자, 오늘 오후 설교입니다. 충격. 울산이 많이 간다. 울산이 많이 간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한국 제조업의 메카가 어떻게 붕괴 위기에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이 붕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파국을 듣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이 시간이 보고하기 증명하는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우리 회복교 오프라인 성도님들이 이 강의를 먼저 듣고 싶다 하셔가지고 바꿨습니다. 억울하신 오프라인 오세요. 억울하신 온라인 성도님은 권한이 없으셔. 뒤에 어차피 8시에 내가 또 설교할 거니까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여러분, 이 울산의 위상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야, 울산이 무너지는 것과 야, 한국 경제를 왜 김조사 연결하는 건데?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울산에는요, 세계 최대 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세계 최대입니다. 한국 최대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최대 조선소가 있고요. 세계 2위의 정유 공장이 울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큰 것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일에 대규모 발전 전략을 썼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에 이런 거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울산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울산 지역 내 총생산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GRDP다 얘기하거든요. 그 GRDP가 지금 제조업 비중이 54.3%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국의 그 제조업 평균이 28.3%입니다. 근데 울산이 50%가 남아요. 54.3%. 엄청납니다. 기타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거는 훨씬 낙후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조업 하면 울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울산, 창원, 구미 이렇게 있죠. 그래서요. 지금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평균 가계 자산이 평균 가구당 평균 소득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도 울산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울산은 한국 제조업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만약 울산이 무너진다면 세계 최대 자동차 공장이 있고 세계 최대 조선소가 있고 세계 2위의 정유화학 공장이 있는 이런 울산이 침체된다면 이런 울산이 디트로이트처럼 파산한다면 물론 한국은요 지방 자체가 파산하는 게 참 드물어요. 그렇게 법적으로 외국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자체 파산은 없어요. 그러나 그거에 못지않게 물론 그런 파산이란 용어가 없을 뿐이지 실질적인 파산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울산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어떻게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글쎄요. 이게 감이 오셔야 되는데 자, 이런 위상을 가진 울산이요. 지금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이 이렇게 부닥치고 있는데 어떤 위기를 구체적으로 울산이 겪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요. 2011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으면서 2013년에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2013년 전국 평균이 2.8%였거든요. 거기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를 기록했습니다. 울산 제조업의 메카 울산. 현재 울산 경제를 좌우하는 이 제조업 생산은요. 2012년 이후부터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올해 8월 울산의 수출이요. 전년 대비 35.6%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냐면 여기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인 2009년 5월 이후 최대 낙폭이랍니다. 여러분 울산이 주로 어디에 수출했냐?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요. 이 중국의 대중국 수출이 올해 8월
올해 8월, 2015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2014년 8월 대비 41.2%가 감소했습니다. 41.2%. 5.6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반토막 났다 보시면 돼요. 작년에 비해서 2014년에 비해서 대중국 수출이 반토막 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울산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이처럼 울산의 제조업 메카라고 하는 자동차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석유화학, 조선 이 3대 주력 업종들이 줄줄이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이때 울산에서 유일하게 호황인 산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택경기가 호황입니다. 유일하게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이 울산 지역에 바닥을 치는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가지고 주택을 막 사고 매매가 활성화돼가지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다 빚을 끌어다가 지금 뭔가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울산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 국토를 뒤덮고 있는 분양 광고 현수막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 지었다면 그냥 팔렸었어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5년 전, 6년 전만 해도요, 그냥 지었다면 팔렸어요.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막 몇천씩 뻥튀기해서 받아먹고 그랬습니다. 지금요, 전 국토를 덮고 있습니다. 분양 현수막. 또한 여러분,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계속해서 시리즈로 강의를 해드리지만, 지금 빌라고요. 지금 죽어나 자빠질 그럴 위기에 처했습니다. 빌라 업자. 빌라 업자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우주선으로 빌라들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아파트가 안 파는데 빌라가 팔릴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게 나오는 거예요. 1000만원 빌라 입주, 500만원 빌라 입주. 가보셨습니까? 가보면요 500만원만 내고요. 나머지 1억 4천만원 다 대출 받아요. (1억 4천만원) 대출, 1억 이상 대출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거지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이제 빌라 우죽순 이제 넘어서 갑니다. 빌라 어쨌든 이처럼 정부의 빚내기 정책으로 인해서 울산의 지역 경제가 형편없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부동산 경기만 호황인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끝물이다. 이것도 역시. 왜냐면요.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8월과 9월에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지난 2014년 8월, 9월에 비해서 각각 마이너스 14.9%, 마이너스 15.6%씩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품 붕괴의 징조를 경제학자들이 뭘로 예측하신지 아십니까? 거래량 감소로 예측합니다. 주식 거품이야. 뭘로 알겠어요? 거래량 감소를 합니다. 부동산 거품이야. 뭘로 알아요? 거래량 감소를 합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먹구름이 지금 현재 울산 지역을 치밀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을 먹여 살리는 울산이라는 이 제조업 메카를 3대 업종이 이끌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둘째 조선, 셋째 석유화학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업종이 부메랑이 돼서 울산 경제를 쑥대밭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실체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이 현대차 공장이 울산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여기에 약 34,000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공장 한 곳에서만요. 보이시는 이 울산 이 공장 한 곳에서만
현대차의 그 완성차, 현대차 완성차, 뭐 부품 이런 거 없이 그냥 완성 딱 울산 공장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완성해내는 그 차 비율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예를 들어 현대차가 한 1000만 대를 찍는다. 그러면 울산에서 320만 대를 찍어요. 울산에서 완성차. 그리고 이런 시점인데 여기서 만든 차를 그동안 어디다가 납품을 했냐, 수출했냐, 주로 미국이나 중국, 특히 중국이 많이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자동차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불황이거든요. 불황이고 또 이 자동차 기술력이 중국이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중국 버스 우리나라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아십니까? 중국 버스 가격이 차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다. 얘네 만 원입니다. 버스. 얘네 만 원입니다. 가다가 퍼지거나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만 원입니다. 이거 삽니다. 사람들 지금 이거 삽니다. 저라도 만 원 주고 사겠어요. 지금 어려운데 지금. 굴러가는 거 똑같겠다. 뭐 외관 비스무리하겠다. 저라도 만 원 사겠어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저가 차 시장을요. 이게 차 시장을 아셔야 됩니다. 유럽 차가요. 비싼 층을 겨냥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유럽, 일본 차가 비싼 층. 뭐 벤츠, 뭐 포르쉐 이런 게. 그리고 좀 그 중저가가 우리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중저가가. 근데 거기에 중국 시장이 같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지금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시장을 지금 석권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의 침체와 그리고 역시 중국의 기술력의 발달과 저가 단가, 낮은 단가로 후려치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쏟아내다 보니까 현대차가 설 곳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해외 생산 비중이 지금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에 현대차가 국내에서 차를 생산한 비율이 60%였는데요. 2012년에요. 43.3%로 기록했습니다. 약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을 안 합니다. 더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는 38.6%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도에 60%였다니까요. 지금 반토막 난 겁니다. 2015년 들어와가지고 반토막.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나머지 다 해외에 생산합니다. 여기에 현대차가 올해 안에 2015년 안에 미국에서 2공장을 지금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 완공을 예정으로요. 중국의 창저우시, 충칭시에 4공장, 5공장을 짓고 있고요. 멕시코에서도 지금 기아차 공장 건설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2008년도에 60%였어요. 괜찮았다고요. 거기 현대차 공장에 34,000명이 근무한다니까요. 34,000명이. 2015년, 2008년도에 60%를 거기 생산했는데 차를 2015년 반토막 났어요. 30 몇 프로야? 38% 정도 여기 생산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단가와 현지화 전략 뭐 기타 여러 가지 맞물려가지고요. 이 생산 기지를 다 외국에서 직접 거기서 공수하려고 공장들을 줄지어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럼 이런 비율이 울산 공장에서 짓던 차를 외부에서 지면 근로자들 어떻게 합니까? 현대차 공장 직원들 어떻게 합니까? 기아차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답은 뻔합니다. 구조조정밖에 없습니다. 일거리가 없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성시대인 줄 아십니까? 수입차 전성시대. 길거리 가면 다 벤츠죠? 막 예전에는 벤츠 한번 봐가지고 그 옆에 가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갔어야 되잖아요. 괜히 부대 끌까봐. 부대면 내 차 줘도 안 되는데 백미러 하나가 내 차보다 더 나가는데 우리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다 벤츠 끌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돼요. 일본이 그랬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거의 막 벤츠 막 이게 우습게 다녔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근데 울산에도 자동차 공장의 메카가 있는 울산에도요. 수입차 전성시대가 도래했다고. 한국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 2014년만 비교해도요. 2년 만에 수입차 증가율이, 근데 수입차를 내가 타고 다닌다고 등록한 게 83%가 증가해요. 83%, 2년 만에. 2년 만에 83%가 증가했어요. 등록 대수는 1,005개. 1,005개.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증가율을 보셔야 돼요. 83% 2년. 울산에도 수입차 전성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그 자동차 시장이 왜 위험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한 5가지 정도 들었죠. 그것만 봤을 때 울산의 현대차 공장 직원들은 지금 거의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에 이미 놓여져 있다. 이게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의 위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도 세계 최대 조선소, 여기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뭐 이런 거 있죠. 문제는 지금 글로벌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이렇게 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배는요, 불황 때 수주를 받는 거예요. 배는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배 수주량을 이게 주식할 때 이게 아는 건데요. 배 수주량을 먼저 해요. 배를 건조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배로 물동량을 이렇게 날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미래의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라면 불황의 수주를 줍니다. 배를 만들어 달라고. 왜? 건조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뭘로 보내면 배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통계를 갖고 한다고요. 근데 그 통계가 보통 불황 때 낸다고요. 불황 때. 그래서 경기 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황과 불황을 이렇게 가면서.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수주량 자체가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질 않아요.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같은데 주식을 투자할 때는요. 제가 그쪽 관련해서 투자 자문업 했었지 않습니까? 리서치 신문사 있으면서 주식은 조선은 불황일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놨다가 호황되면서 주가가 오를 때 탁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질 않아요.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시장. 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벌크선도 있고, 뭐 상선도 있고, 뭐 아주 고가의 고부가 같이 배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중국이 저가 배 시장은 싹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중공업은요. 지난해 10월만 전체 임원의 31%를 잘라버렸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13,000명에 이르는 과장급 이상의 사무직을 잘라버렸습니다.
임원만 31%라니까, 임원만. 임원은 뭐, 그리고 과장급 이상의 사람 1,300명을 잘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기업은 어떻게 돼 있냐?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어요. 한국 경제 구조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대기업이 있어요. 그 밑에 하청이 있어요. 대기업 있고 중소기업 있어요. 이 대기업 하나의 중소기업 50%가 달라붙어요. 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100개다. 그 중에 50개는 대기업 하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한민국 경제 구조라. 대한민국 허리가 없어요. 중견기업이 없어요, 대한민국. 대기업, 중소기업, 이거밖에 없어요.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그런데 중소기업의 100개면 거기에 50%는 지금 대기업 하청인데, 현대중공업 대기업이잖아요. 여기에 딸린 하청업체들이 엄청 많다고요.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 하청에, 그 원청에, 하청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게 줄지어 딸려는 게 경제 구조인데, 지금 이 대기업 그 본청이, 대기업 본사가 임원의 31%를 날렸어요. 과장급 직원 1,300명을 날려버렸다고요. 그러면 하청은 어떨 것 같아요? 하청은 어떨 것 같아요? 그 하청은 어떨 것 같아요?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이 그런 근로자들이 왜 10년, 15년 일하는데 월급이 110만원, 120만원 그런지 아세요? 대기업에서 단가를 후려쳐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만들어주면 100만원, 이익금 100만원 줄게. 근데 그걸 나중에 자기들이 어려우면 90만원만 받아가. 이렇게 후려친다니까요.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공장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대기업 후려쳐가지고 지금 밑에 사람들이 막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사가 지금 이 모양이라니까요. 임원의 31%를 모가지를 치고 과장급 직원 1,300명을 쳐버리고 하청에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줄지어 도산했을까 그럼 같이 보셔야 돼요. 뉴스에 안 나오거든요. 누가 중소기업 국가가 기사를 쓴대요. 안 써요 그런 거. 근데 읽으셔야 돼요. 울산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있는지를 읽으셔야 돼요. 그 외에도 현대중공업이요. 7개의 사업본부 체제를 그 안에 7개의 사업본부 체제 안에 부분 단위로 기존 그 58개의 사업장 이런 게 있었으면 그게 45개로 22% 축소되고요. 전체 부서도요. 432개에서 406개로 감소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몸집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신문에 많이 봤죠? 조단위 손실이었어요. 조단위. 조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가도 못 맞아봐요. 죽어다 깨어나도 못 맞아봐요. 근데 조단위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에 뭐 내용 나와요?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있어요. 대우조선에도요.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 뭐가 지금 싹둑싹둑 잘릴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대우조선 밑에도 하청의 기업들이 엄청 많다. 그 사람들까지 줄줄이 모가지가 쳐진 겁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했습니다. 울산의 조선을 이끄는 현대, 대우, 삼성중공업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쑥대밭으로 구조조정 치고 인원들 삭감하고 뭐 안 되고 뭐 이런 뭐 엄청난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더군다나 문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한국 조선. 가능성이 없어요. 진짜 가능성이 없어요. 당장 중국을 저가로 물리쳐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얼마나 안 좋냐? 상황이 조선업이 얼마나 안 좋냐? 여러분, 이 울산적인 조선이 호황일 때요. 조선업이 호황일 때 이들이 그 세금을요 수천억 원을 납부했어요.
이익금 수천억, 울산 지하철에다가 수천억을 납고 있는데요. 올해 얼마 낸지 아세요? 얼마 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찍으세요. 1번, 제가 세 가지만 이렇게 1번 1000억, 2번 500억, 3번 100억. 자, 셋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 2번 손 들어보세요. 500억. 자, 3번 100억. 다 틀렸어요. 일부러 답을 얘기 안 했는데요. 한 푼도 안 냈어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요. 대규모 영업 손실 적자가 나면요. 한 푼도 안 내게 돼 있어요. 대규모 적자가 났기 때문에 지자체 한 푼도 안 냈어요. 몰랐죠? 사실 한 푼도 안 냈어요. 울산 데일리에서 기자 이름을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현대중공업 인근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경기가 어려울 때도 장사가 이처럼 안 되지는 않았다며 지난해 파업을 시작하면서 손님 50% 이상 급감한 데 이어 최근에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소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질 경우 울산 지역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붕괴로 당장 도시가 슬럼화될 처지를 보입니다. 자, 단서 보세요. 단서 보세요. 중요해요.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질 경우 작년 기사거든요. 2014년 기사거든요. 울산데일리. 그때 뭐라고 예측했어요? 기자가?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상권 붕괴로 당장 도시가 슬럼화될 위기에 처해 2014년 기사였고요. 2015년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대우조선 줄줄이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현대차 대규모 구조조정이 또 시작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석유화학 볼까요? 석유화학. 여러분 석유화학은요 그동안 10년 정도 호황이었어요. 왜 호황이었냐? 이 석유화학은 중국 경제에 등을 입어가지고요. 중국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같이 그 수요의 공급을 맞추었기 때문에 10년 정도 호황을 누렸어요. 그런데 중국이 올해 성장률이 7% 나왔어요. 성장률이 7% 나왔어요. 또한 중국 기업들이요. 이 석유화학에 대한 그 생산 설비를 확충했어요. 그래서 굳이 한국산을 쓰지 않고 자국산으로도 충분히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해가지고요. 지금 석유화학이 엄청나게 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2위의 공장이 울산에 있습니다. 세계 2위. 그리고 그 석유화학은요. 거의 중국 경제에 목을 매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두 자릿수 10몇 프로 성장해서 올해 7%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말하기를 7% 성장이 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은 5% 6%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이 석유화학 그 자체 생산 설비 확충으로 굳이 우리나라 걸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탄탄한 기반 시설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석유화학의 미래도 없습니다. 없어요. 석유화학의 미래도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석유화학 공장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일단 뭐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샌드위치에 빠져 있습니다. 위로는 일본의 기술력이 있는데 일본이 최근에 엔저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베가. 엔저 쉽게 말해 이겁니다. 뭐 물건값 싸게 하자 이겁니다. 물건값 싸게. 돈 왕창 찍어가지고 돈 가치 떨어뜨리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가로 막 차 팔아버리자 이겁니다. 실내로 도요타 자동차가요. 미국에서요. 현대차보다 쌉니다. 실제로. 경쟁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에요. 이게 도요타예요. 이게 현대차예요. 이게 더 싸요. 뭐 살 것 같아요? 캠리가 더 싸요. 뭐, 아니, 도요타는 캠리. 도요타가 캠리인가? 사람들이 생각 잘 했어. 근데 제가 일본을 제가 싫어해가지고. 저는 현대 살 거예요. 나는 애국자예요. 나는 일본이 참 싫어. 왜 싫은지 모르겠어.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과 유럽은요, 고가차예요. 그 비싼 사람들을 층을 겨냥해서 만드는 거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저가차라고요. 근데 고가 사람들을 대응해서 만든 그 차가 엔저로 인해가지고 중저가 차보다 싸졌어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벤츠가요, 아반떼보다 싸졌어요. 극단적인 예요. 뭐 살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요. 저도 벤츠 사겠어요. 나 애국자, 아니, 나 그래도 고민되죠? 네.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로 일본의 기술력 있는 그 상품들이 아주 저가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위에서 찍어 누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또 이 중국의 아주 저가의 제품들, 그 저가의 기술력까지 합쳐가지고 위로 치받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경제, 한국경제예요. 얘가 핸드폰이 너무 많은데. 자, 얘가 한국경제예요. 얘가 일본이에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얘가 중국이에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압사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넛크래킹 현상이라고. 땅콩 이렇게 깔 때 있죠? 이걸 넛크래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가격으로도 돌파구가 안 되거든요. 이미 우리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깎아요? 200만원 주던 거, 야, 니들 이제 100만원 받아. 그럴까요? 어떻게 그래요? 대기업이 하청에게 하는 짓이지,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대기업이 지금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청업체들한테. 하청업체들 피 빨아먹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전태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팩트예요, 팩트. 하청업체들 피 빨아먹어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술력이 좋아요? 일본이나 뭐 유럽, 미국 이런 기술 집중된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놀라운 기술력 가지고 있어요? 답은 뭐밖에 없어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리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경제, 삼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요. 지금 베리치밖에 없어요. 원격으로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남았어요. 지금. 이처럼 너크래킹 현상과 그리고 중국의 빠른 기술력의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을 지고 흔들었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모두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다. 여기서 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김조사 석유,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이것만 그러니?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을 먹여 살린 10대 주력 업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계했었거든요. 이거 외에도 10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휴대폰이었거든요. 반도체랑. 그거 2개 남았었어요. 휴대폰이랑 반도체. 반도체는 지금도 여전히 선방하고 있어요. 아직은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참 잘 된 건데. 그거 외에 지금 휴대폰 남았는데 휴대폰도 지금 아시지만 미국의 위론 애플이 찍어 누르고 있고요. 밑에는 중국의 샤오미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중국 시장을 샤오미가 뺏겨버렸어요. 삼성전자가. 휴대폰 미래가 없어요. 휴대폰도 미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한국을 먹여 살렸던 주력 업종 10대 주요 산업이 지금 다 박살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셨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처럼 울산 제조업만 붕괴가 되는 게 아니고 한국 제조업 자체가 아니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그 뿌리, 그 근본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산업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떠냐? 결과는 참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력산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미 그냥 이미 끝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회생은 못하고 회생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참담한 결과, 이미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놓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충격은 뭐냐? 놀라는 거 봐요. 놀라는 거 봐요. 저렇게 놀라야 돼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저렇게 놀라셔야 돼요. 저 얼마나 솔직해. 얼마나 솔직해. 예상되는 결과, 지역 경제의 황폐합니다. 울산 지역의 경제의 황폐합니다. 울산 지역의 한국판 디트로이트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국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울산이 무너진다는 뜻은 한국의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제조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울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보셨듯이 울산이 지금 이상현상, 부동산만 이상하게 지금 호황인 상황이 있는데 거래량 줄어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울산 지역의 부동산 붕괴가 동반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울산 지역만의 일일까요? 여기서 부동산 붕괴가 어디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되면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닙니다. 부동산 붕괴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약 올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올해 12월에 금리를 올린다면, 물론 안 올린다면, 12월에도 안 올린다면 2016년에도 지금처럼 2015년처럼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구조조정 당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국 경제라는 어떤 모습은 그 형태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빚으로 연명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끌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안 올린다면. 근데 만약 올해 12월에 금리를 미국이 올린다면, 단행한다면 여러분은 내년부터 회복비가 그동안 그렇게 부르짖었던 경제 붕괴될 거야 라고 했던 그것을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는, 어떤 식으로 그게 표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올해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율이 5%인가 그랬거든요. 그만큼을 또 올릴 겁니다. 적어도. 미국이 5%를 올리면, 기준금리를 5% 올리면 우리나라는 금리 스프레드가 3% 이상 돼야 되니까, 적어도 2.5%는 돼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7.5%에서 8%가 된 겁니다. 시장 대출금리는 스테레오 서라운드. 그러면 시중금리, 시장 대출금리는 11, 12 이렇게 되겠죠. 11, 12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통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2점 몇 프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내면 한 4%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빚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한 2배, 3배 이렇게 더 이상 이자를 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10만원 내는 것을 30만원씩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자를. 감당 안 될걸요. 그리고 그렇게 이자를 내면 가계의 소비가 확 줄어듭니다. 피값 파이죠. 닭을 어떻게 사 먹어요, 닭을? 짜장면을 어떻게 사 먹어? 그러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자영업이요.
OECD 제일 높고 제가 많이 강조했던 거죠. 자영업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2천만 명의 그 소득 신고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자영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서 막 시중금리가 막 10% 이상씩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빚 갚느라 이렇게 허덕이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당장 가장 먼저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들 역시 자기 돈 내고 장사 안 했거든요. 순수하게 자기 자본만으로 그동안 벌어돈 만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다. 10명이. 2명 있을까요? 2명 있으면 많습니다. 20%면 많은 겁니다. 나머지 80%는 거의 다 빚내서 하는 상황입니다.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줄면 예전에 자영업자들 매출이 200만 원 했다고 칩시다. 소비가 150만 원 줍니다. 근데 자영업자들도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이자를 막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수입줄, 지출을 결국 그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가계부채 1200조에서 절반은 자영업부채, 절반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쉽게 나옵니다. 그럼 자영업에서 불씨가 돼서 자영 무너지는 그 불씨가 돼가지고 경제가 무너지든 가계부채가 폭발하든 아니면 뭐 주택담보대출에서 폭발해가지고 자영업을 죽이든 아니면 서로 폭발해 서로 죽이든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과 함께 폭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주 높다. 그리고 한국에 1200조의 가계 대출이 터지면 제가 또 한번 금리 인상이 불러올 파국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설교를 할 건데요. 조만간에 이제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회복계 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상장사의 3분의 1이 지금 좀비 기업입니다.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금리가. 그들이 구조조정을 당합니다.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가지가 잘려서 모가지? 성스럽다. 목이 잘려서 직장을 잃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올까요? 그들은 어떻게 돈을 갚을까요? 그들 다 빚지고 살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최대 제조업 메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울산이라는 그 거대 공장이 박살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미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여러분의 삶에 닥치게 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선제적인 의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리고 금리가, 미국은 한번 금리를 올리면 계단식으로 한 10번 이상씩 막 올려버리거든요, 금리가. 엄청 무서운 애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지금 돌입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것을 지금 대비하고 있거든요. 베일인제도 쉽게 이겁니다. 예금자 보호 안 해주겠답니다. 은행 부실돼가지고 망하면 야 니들이 부실되는 은행에 니들이 돈 넣었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그러겠답니다. 그게 베일인제도예요. 지금 그거 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돈 안 돌려준대잖아요. 계좌 이동제도 막 하고 깜짝이 쓸모없는 거. 부실기업 아닌데 알아가지고 지들끼리 갈아타가지고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하고 니월도 돈만 지켜달라고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건 나중에 제가 정보를 갖고 다시 할게요. 지금 섞이면 이게
한 가지 주제로 하나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져서 제가 안 하게.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미래에 있을 뭔가 금융 위기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제가 선별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조만간에 설교를 강의를 해드릴게요. 특강에서. 결론을 좀 내립시다. 여러분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파가 오려고 해요. 진짜 오려고 해요. 주님이 다 오셨어요. 진짜 다 오셨어요. 한 번 더 우리나라 무너지면 우리나라만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무역 저걸로요. 세계 그래도 여러분 세계 13위 그래요 우리나라.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가 중간 부품을 수출해가지고 완제품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래요. 우리나라 무너지면 중국도 귀청되고요. 중국도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다 지금은 모든 경제가 다 연동돼 있어가지고요.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정말 세계 경제라는 게 거대한 시장 제도가 붕괴할 정말 그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 이래 처음이에요. 처음. 전문가들은 말해요. 이걸 스타트랙 존이라고 해요. 스타트랙 존. 맞나? 제가 한번 설계했는데 스타트랙. 이게 뭐냐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시점에 왔다. 전혀 인류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존인데 스타트랙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영화 제목인 것 같아요. 무슨 존이에요. 무슨 존. 내가 한번 설계했는데 까먹었어요. 네. 뭐 단어가 뭐 어쨌든 그런 시기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어요. 마지막 쇼가 세계 경제 붕괴 직전의 마지막 쇼가 몰아치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시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금리가 오르면 미숫가루를 사두시라. 저도 인터넷에서 미숫가루를 좀 사다 놓을 겁니다.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을 겁니다. 이제 정말 식량이 없어서 허덕여야 되는. 왜냐하면 금리 올려서 경제가 만약에 붕괴된다면 우리 뜻대로 여기 이마트가 나만할 것 같습니까? 물건이? 여러분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막 텅텅 비어요. 있는 사람들이 싸그리 와서 그냥 다 가져가요. 홈플러스는요. 구멍가게는요. 먹을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12월에 금리를 올린다. 여러분 일단은 미숫가루를 사주세요. 네, 식량은 좀 사두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돈이 없어서 미숫가루만 사두려고 합니다. 미숫가루 더 비싸요? 쌀보다? 진짜? 너 쌀 사놔야 되겠다. 미숫가루는 안 썩죠. 오래 가잖아. 쌀이 무겁죠. 예. 각자 좋은 걸로 올해 이걸로 준비해 놓으시는 게 나을 거고요.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도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죠?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분이 정말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에게 이쁨을 받고 그런다면 그분이 먼저 데려가시든 뭔가를 주시든 그러실 것이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다는 것. 무엇 하나 우리 힘으로 이 돌파구를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는 우리 진짜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정말 크리스찬이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새삼 깨달아가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내보는 우리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여러분 얼마나 크리스찬답게 살아보셨어요? 제기하는 얘기예요. 제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크리스찬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줄 그런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예수님께서 그래, 나 믿으면서 잘 살았구나 라는 우리 주님의 인정 혹은 사랑, 이쁨, 귀여움 그걸 받을 수 있는 저와 모두 회복된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5가지 함께 외칩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한다. 둘째, 우리는 아버지를 위한 책임을 믿는다. 셋째, 우리는 용서를 선택했다. 넷째, 우리는 사랑의 시작이 가족부터 임을 잊지 않겠다. 다섯째, 우리는 열매를 맺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겠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하는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고민합니다. 하나님, 울산이 무너지네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평안하다 할 때 속히 잠에서 깨어 기름등불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할 겁니다. 잠들어. 아직 아니야. 웃기지 마. 그 모든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는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잠들라고 우리를 내어치는 모든 세력들의 손을 벗어나서 오늘도 깨어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